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의정 갈등 새 국면. 주말 사이에 기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 기류는 확실히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강경 모드에서 이제는 타협 모드로요. 네. 정부가 원래 내일부터 면허 정지 내리기로 했었잖아요.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어제 급격한 기류 변화가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자단에 공지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당부했답니다. 네. 하나는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인들이랑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달라. 건설적 협의체, 이게 중요한 키워드 같던데요. 네, 지난 한 5주 동안 강경론을 일관되게 유지했었는데 사실상 처음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로 방향을 바꿨는가? 거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죠.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네. 일단 어제 상황을 좀 복기해봐야 될 텐데 어제 아침까지는 정부에서도 강경론이었거든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아침에 KBS 일요진단 나가서 면허 정지할 거다. 그리고 의대 증원 인원도 바꿀 계획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었어요. 어제 아침 8시만 해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그러다가 10시에 한동훈 위원장이 간담회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랑 간담회 할 거다. 오후 4시에 할 거다라고 전해졌고 실제로 4시에 비공개 간담회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6시쯤 어제 오후 6시쯤에 대통령실의 공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지가 나와서 기류 변화가 확실하게 보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탈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가 시작되는 날이고 동시에 의대 교수들이 사퇴하겠다고 한 날, 사직서 내겠다고 한 것도 오늘이잖아요. 면허 정지는 내일부터 이제 들어갈 예정이었고 예. 집단 사직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오늘부터 예고됐던 날이었거든요. 네.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정부의 기류가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관측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 병원별로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렇게 훈풍이 이제 불어오니까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정부가 타협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의료계가 외면하면 또 여론이 안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상황을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오늘 상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 네. 그리고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오늘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공을 던졌고 협의체 만들자. 이제 교수들이 이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전공의들은 또 어떤 입장일 것이냐.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아무래도 선거 때문일 텐데 총선이 한 16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강경 대치가 정부 입장에서 좀 지지율 견인에 도움이 됐지만 앞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푸는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위원장이 중지자로 선 상황에서 당정 갈등으로 또 비칠 수가 있어서 당 입장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정부 쪽에서는 반대할까 봐. 네, 그래서 당에서는 톤 조절을 어떻게 할지 이게 계속 고민이었는데 어제 그 당에서 선대위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용산이랑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좀 잘 해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중재하는 역할로 같이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뭐 이종섭, 황상무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금요일날 이제 천안함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 같이 방문하면서 좀 나름대로 일단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주말 사이에 흐름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양 당의 그런 이제 이 의대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민주당은 이제 기다린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기다린다? 네. 뭘 기다립니까? 이 방향 자체가 처음에는 좀 국민들의 환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들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은 500에서 1000명 수준으로 자신들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의견을 던질 거고 이 강경 대치가 쭉 이어지다 보면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봤을 땐 뭔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이 들기 시작할 거고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의 대안이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좀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국민의힘의 기류는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굉장히 좀 이건 호재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잘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런 표현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은 이거는 어느 대통령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초기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최근에 들어선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현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던데 국민들은 불안한 걸 싫어하는데 이 정원학대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걸 다루는 능력 끝까지 가는 리더십 이런 것도 주목을 하는데 이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실망을 느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 의대 정원 문제에 참여를 하게 된 그런 그림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림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위기감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위기감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거는 이제 그 의대생들이 뭐 휴업을 한다라거나 휴학을 한다라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한다라거나 파업이 아니라 이런 이제 아예 사직서를 그렇죠. 예, 낸다는 거죠? 사직서를 내서 네. 일종의 이제 파업 형태로 비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이제 교수들이 사직서 내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교수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협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수장이 없는 그러니까 의사 단체들이 수장이 없는 구조라서 이 타협이 좀 협상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마지막 잡을 수 있는 보루라고 보는 건데 아하. 이제 교수들이 사직하게 되면은 이제는 문제를 좀 걷잡을 수가 없다.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당용 관계라고 할까요? 용산하고 당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주고 싶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위기 의식, 대통령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부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흐름 중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뭐였냐면 어제 네. 반응들을 좀 살펴볼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딱 그 반응이 나왔을 때, 입장이 나왔을 때 반응들을 살펴보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핵심 관계자가 하는 말이 모두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와 중재 성공 이렇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할 거라는 거 예측이 됐지만 소용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의대 정원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민주당은 예측을 하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국민의힘은 반응이 좀 달라요. 뭐라고? 국민의힘은 걱정하는 반응이 좀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그 김강일 기자도 좀 얘기를 해줬지만 모 관계자는 딱 이 얘기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떡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선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재자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의대 정원까지 손대기는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자는 또 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부 협상력을 낮추거나 의사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타이밍이나 방식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좀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관계자도 또 이런 표현도 쓰는데 협상으로 인식이 되면 당청 갈등이 될 수가 있다. 그냥 당은 이제 국함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기를 정부가 전혀 안 들어주니까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윤한 갈등이 쭉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갈등 과정 때문에 당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또 청와대,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윤한 갈등은 잘 조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러면 의대 정원 문제 요거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체를 열 순 있는데 지금 의대 증원을 갑자기 2,000명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불합리하다 이런 주장인데 정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 과연 그 그렇죠. 협의체가 굴러갈 것이냐. 그렇다면 이 중재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국민의힘이 다루기는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발표와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발표와 양당의 반응까지 정리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슈로 일단 넘어가죠, 김 기자. 한동훈, 인요한 사실상 투톱.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돌아오죠. 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인현 위원장은 사실 비례 당선권 8번 받았잖아요. 그 상태로 전면에 나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국민의 미래는 인요한 이렇게 사실상 투톱이 되는 거고 당에서는 뭐 대중적인 인지도, 호감도가 인요한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도층 공략에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또 하나 기존의 스피커가 한동훈 위원장 한 명한테 치우쳐 있다 이러는 지적이 좀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개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국민의힘 선대위에 중량급 인사들 포진시키고 또 이번에 국민의 미래에 인요한 위원장까지 불러오면서 어떤 다양화하는 측면을 꾀하게 됐습니다. 예, 수도권 위기로 불거진 후에 그 전략을 좀 새로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런 전략이 있고요. 또 하나 뭐 민생 뭐 이것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선대위 공개 회의가 한 40분 정도 됐었는데 네. 그중에 20분을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민생 정책을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영상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영상 보고 갈게요. 네.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뭐 GTX-A 일부 노선의 요금 검토하고 김포 서울 편입 경기 분도 문제 이런 것들 뭐 사실은 그 뭐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계속 제안이 나왔던 민생 문제들인데 한 번 더 한동훈 위원장이 리바이벌해서 홍보하고 또 이런 어떤 선거의 구도를 잡아가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을 내세웠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산을 민주당이 먼저 해줬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 좀 애매해졌다. 그래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저 공개 회의하고 나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의료 공백에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대응할지 논의했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뭐 시에 뭐 주말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뭐 중국에도 시에 대만에도 시에 하면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논란이 됐던 게 있었는데 뭐 이런 발언들 그리고 강원 서도 이제 거론했던 발언들 경기 북부 뭐 분도하면은 강원 서도처로 전락할 수 있다 그 발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들을 국민의힘이 뭐 중복되더라도 반복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지적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비공개 회의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순봉 기자. 네. 국민의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이제 투톱으로 한동훈 선대위원장과 함께 세우고 그리고 정책으로 이제 승부 보겠다. 어떤 이런 전략 수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위기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 경기도 지역에 르뽀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제 경기도 쪽 인사들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냐면 지난 총선 때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59개 중에 7개를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성적은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하나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수도권 성적 국민의힘 폭망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안 좋았죠. 수도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석이 나왔던 건데 그보다 더 안 좋을 거다. 더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유지하기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정도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도 49개 중에 8개를 그때 가져갔었는데 네. 유지 정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유지. 관계자 표현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동작 을이 되면은 뭐 용산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유지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니?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좋게 보는 관측들도 있는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PK가 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PK가 흔들린다라는 건 TK가 흔들린다라는 거고 PK, TK가 흔들린다라는 거는 수도권에 있는 PK, TK 출신들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또 같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좀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렵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천 시즌을 한번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네. 그때 국민의힘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갔었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공천 문제 자체가 용산이나 정부가 할 일이 없기도 하고요. 특히 근데 공천 과정에서 용산 인물들 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배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이랑 완전히 분리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서 하는 그런 그림이 됐어요. 근데 이 공천이 딱 끝날 시점에 뭐가 터졌냐면 황상수 수석 문제가 터지고 네.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문제가 터졌죠. 황상무, 이종섭.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용산의 시간으로 돌아갔고 이러면서 다시 용산이랑 일체화되는 그런 그림이 쭉 이어졌는데 예를 들면 정책 문제들이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들 다 돌아와 보니까 뭐 의대 문제라든가 뭐 각종 여러 정책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하면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들이 강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를 했죠. 여당 프리미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건 결국에는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당 스스로도 주도권을 쥐고 싶었지만 이 정부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죠. 애초에 아예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아예 다시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그림이 전반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 또 정부와 분리할 때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주저앉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죠. 이 그렇죠. 부분을 포인트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선 거고요. 네. 아까 얘기해 준 대로 민생 문제도 다 끄집어내기 시작했죠. 금투세도 원래는 정부가 추진하던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언급을 하기 시작하고요. 네. 근데 그럼 이 전략이 통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내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가 인상적인 표현을 하길래 좀 전해드리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자기 선거로 인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선거로 인식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로 자꾸 빠지려고 하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내 선거다 생각하고 전면에서는 이런 그림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예. 전략 자체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총선 후에는 다시 그 역할을 그대로 할 그렇죠. 테니까. 이 모든 문제들은 자꾸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잠깐 지지율이 올랐다가 다시 또 용산이 부각되면 또 지지율 지지율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 반복되는 거는 아, 근본적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이 나서는 듯 하지만 이건 실제는 뭐야? 이런 그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면은 유학 간다는 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부터 잠재워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후에도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한다고 약속을 좀 해줘라. 이게 지금 후보들 마음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인터뷰에서 그런 식의 언급을 좀 하기도 했던 건데 유학 안 간다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정권 심판론 자체를 좀 뛰어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모 관계자는 이게 눈속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자체가 결국에는 정권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 주도로는 치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 대통령이 뭐 일정 부분 뭐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인정을 하고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이죠. 심평 변호사 통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고 민주당 이슈로 좀 가볼까요, 김광희 기자? 초유의 공천 취소. 민주당이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했습니다. 네, 이유는요. 부동산 투기랑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당이랑 선관위 이렇게 양쪽에다 별도로 재산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양쪽 등록 목록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에다가 신고할 때 허위 신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당에는요. 아파트 한 채 정도만 신고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에는 아파트 4채, 오피스텔 4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뭐 이렇게 해서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하고 있다 신고를 했던 겁니다.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빚은요? 빚은 37억 원. 그럼 자기 돈 1억 가지고선 38억 원어치 부동산을 산 거예요? 보통 갭 투자라고 하죠. 와.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배우자가 나도 모르게 한 거다. 나는 재산 신고를 다 한 다음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자문 변호사 했던 분이고 네. 4년 전에도 총선 경선 나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기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거를 뒤늦게 알고 공천장을 박탈했어요. 언론에 알려지기는 전이었는데 이제 선제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아마 취재를 들어가는 상태였다고 하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상대 후보도 알고 있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예. 막판에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털자 뭐 위기 대응 차원이었을 건데 문제는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후보를 못 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못 내고 이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류재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이제 어부지리 상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 네. 국민의힘 류재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의 대결 양상. 제가 김종민 의원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이거 좀 뭐 간당간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사실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종갑이 뭐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그러니까 출신이 아닌 사람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민주당 이제 계열이었던 김종민 의원 되게 그 유리한 상황이 된 것 같고 지난 총선에서 여기가 이제 홍성국, 김중로 이게 두 사람이 붙었었거든요. 네. 이제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그냥 23%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아까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들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지원금을 제안했는데 이 목소리도 좀 듣고 올까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또 지급하자 이런 제안입니까? 네, 이걸로 경제 살리자 이런 건데 문제는 이거 주게 되면 물가도 같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국민의힘이 이거 보고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논평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어허, 왜 평소 그렇습니까? 같았으면 뭐 환영한다 혹은 재정 건전성 문제 있지 않느냐 얘기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못 네.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 얘기하기에는 선거 코앞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특히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코로나 지원금 준 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줬는데 이번에 왜 안 주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세게 반박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에 있다고 합니다. 30초만 논평 들을게요. 네. 일단 그 세종관 문제 어제 이 대표 측 그 인사 아주 측근한테 들었는데 이거 표현해도 전달해도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노하신 모습을 봤다. 경노하셨다. 이영선 후보자 관련해서. 네,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바로 즉각 결단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정권 심판론 요거 한 가지만 보면은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민생 양당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이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활용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심판론 불씨가 경제 이슈로 전선이 그어지면 끊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론 자체를 경제 문제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